오늘 사실 제일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올해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능 난이도를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가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인문계 최상위권이라는 존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그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3월 31일 날 발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3월 18일 날 발표가 하나 있었고 31일 날 확정 발표가 있었죠. 예, 그 발표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수능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 그거는 뭐 잘 아실 거고. 뭐 이게 좀 중요하죠. 문과는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중요하죠. 예, 한 문제의 영향이 극대화된다는 거. 한 문제를 틀리면 그만큼 타격이 심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혹시 챙겨보실 기회가 되시면 아이가 선택지를 보고 있는지를 좀 많이 보시는 게,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있는지가 아니라 선택지를 보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선택지를 다 몰라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보는 게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지 5가지가 있는데 거리가 먼 걸 찾으래요. 근데 이렇게 5개를 봤는데 2번 선택지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근데 1, 3, 4, 5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번이라고 쓰면 맞죠? 2번이 만약에 답이면. 그럼 애는 이제 잘 맞췄잖아요. 맞힌 거에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근데 시험은 항상 어떤 식이냐면 요 4, 5번 선택지를 따로 빼서 시험 문제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동일한 주제의 다른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근데 4, 5번 선택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얘는 넘어갔으니까 4, 5번 선택지로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애들 성적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점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죠. 제가 이과 설명하면서도 그랬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잘 맞는데 평가원이랑은 안 맞아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그럼 제가 그러죠. 야 너는 어떡하냐. 수능은 평가원에서 내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시험이 어디랑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재수생 애들은 심지어 사설 모의고사 많이 보니까 사설 기간도 지네한테 맞는 기간 안 맞는 기간 따져요. 그래서 막 모의고사 어디 보는지 막 초미에 관심사인 거예요. 이번 달에 어디 봐요? 중앙 봐. 그럼 와 아싸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그 불러다가 왜 그러면 잘 맞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중앙이 자기랑 잘 맞는데요. 나중에 그런 애들 성적표 보면요. 중앙이 잘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무슨 모의고사 기간마다 뭘 맞고 안 맞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이걸 따로 떼서 갖다 놓으면 그 문제를 틀리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학교 설명 갔을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상위권 애들은 틀린 문제 별로 안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되게 짜증내거든요. 원래 틀린 문제를 열심히 봐야 돼요. 막 이러면 애들이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상위권은 안 틀려. 막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재수없다 그러거든요. 아니, 상위권이라면 별로 안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 공부하기로 했는데 틀린 문제 보니까 두 문제 보고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가 맞힌 문제 중에 불완전하게 맞힌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점점점 완전해지겠죠. 그게 상위권이죠. 틀린 문제를 보는데도 급급해서 시간이 다 갔어요. 1시간 공부하기로 했는데 틀린 문제를 다 봤는데 두 문제가 남았는데 1시간이 지났어. 그럴 정도면 얘가 상위권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얘는 일단 틀리는 걸 맞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상위권이라면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위권이라면 당연히 맞힌 문제에 잘 모르는 선택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완전한 학습이라는 게 갖는 의미예요.
특히 모의고사를 같은 거를 보면 이 재학생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재수생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재수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면 이제 UA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중앙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그 중앙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면 표본이 되게 적잖아요. 그날 시험 본 표본이. 그날 시험 본 표본이 되게 적으니까 막 등급이 막 3등급 이렇게 나와요. 맨날 1등급 받던 애가 3등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시험 본 애들은 뭐란 얘기예요? 3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날 시험 본 애들이. 했을 때는 이제 등급으로 하면 3등급인데 뒤에 뭐 수능 지표 뭐 이런 걸 보시면 1등급으로 당연히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중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다 똑같은데 요만큼 시험 본 애들 대상으로 이만큼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전년도 수능 집단으로. 그러면 이걸 갖고 이만큼 뻥튀기를 하면 그걸 누가 믿을 수 있냐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서 1등급이면 안정이냐 이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 모의고사는 많은 애들이 보는 거니까 안심이냐. 3월 교육청 모의고사 1등급 컷, 수학 1등급 컷의 점수에 해당하는 하이퍼 학원의 누적 인원이 89%예요. 근데 그 1등급을 믿을 만하냐는. 그러니까 그 1등급 컷이 있을 거잖아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1등급 컷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 그러니까 하이퍼 학원 전체가 본 것도 아니고 일부가 시험을 봤는데 그 일부가 시험 본 애들 중에서 그날 시험 본 애들 중에 89%가 그 컷에 걸린다고요. 그럼 그거를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시험은 모의고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학습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하나는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취약해요. 전체 모집단이 모여서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심지어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가장 많이 보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자체도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 다달이 보는 그 시험이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모의고사는 지금 현재 모의고사라는 건 학습 도구로서의 기능으로 이루어져야지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으로 활용되면 안 돼요. 애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모의고사 시험지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학습 도구로서의 모의고사가 갖는 기능이죠. 그래서 자기가 맞힌 문제든 틀린 문제든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자세인 거예요. 시험지라고는 그날 딱 채점할 때 한 번밖에 안 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요즘 애들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EBS 연계가 되면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쵸? 다 EBS 책만 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많은 양의 문제를 문제집을 사서 볼 수도 없다고요. 그러려면은 몇 권의 문제집을 사야 돼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게 학습 도구로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 이번 주말에 뭐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문제집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문제의 질이 좋든 나쁘든 그 문제를 보고 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의 질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를 할 수 있어야죠. 저희 다니는 애 어떤 애가 경제 문제 이상해가지고 UA 전화해가지고 이겼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그 문제 출제하신 분이 이걸 그 경제학을 전공하는 애도 아니고 재수생이 찾아냈다는 게 놀랍다고. 그런 걸 상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그 문제를 맞췄지만 그 문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학습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공부인지를 제가 들어가서 얘기도 하겠지만 학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계시면 아이가 공부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너 왜 공부 안 해랑 왜 이런 걸 공부 안 해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월 18일, 3월 31일 발표로 가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아까 문과 출신이라 제가 국어 선생님 출신이라 그 말을 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3월 18일 발표가 딱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질 거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어려워지지 않는다. 그러고 3월 31일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행정부는 당연히 문제의 오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출제위원을 늘리고 검토위원을 늘리는 게 초점입니다. 사실은 수능 개선안의 핵심은.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는 거죠. 시험이 쉬워질 거냐 어려워질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쉽다 어렵다라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쉽다 어렵다는 비교격이거든요. 자, 2015 제가 말장난을 하나 할게요. 2015학년도 수능은 매우 쉬웠습니다. 되셨죠? 예, 매우 쉬웠습니다. 뭐 때문에 매우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매우 쉬웠다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2015학년도 수능은 매우 쉬웠는데 거기서 매우를 빼면 어떻게 되죠? 예. 2016학년도 수능이 매우를 뺀 상태에서 출제되면 2015학년도보다 뭐 한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쵸? 즉 2015학년도 수능이 매우 쉬웠다는 건 2014학년도 수능에 비해서겠죠. 근데 2014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매우 쉬웠던 2015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매우를 빼면 2016학년도 수능은 2015학년도 수능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2014학년도 수능보다 뭐 한 거죠? 쉬운 겁니다. 쉽다는 사람 말도 맞고 어렵다는 사람 말도 맞는 거죠. 즉 2015학년도 이전까지의 수능보다는 쉽겠지만 2015학년도 수능보다는 뭐해질 거라는 거죠?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표준점수 체계에 있는데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점수와 표준점수 이제 저를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저걸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뭐 그냥 똑같은 얘기 되겠지만 다시 한번 그냥 보세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요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애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죠. 그쵸? 여기는 0점이고 여기는 100점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분포하는데 여기 제일 많이 분포하는 구간을 저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체계가 되는 거거든요. 원점수 기준으로 A라는 과목과 B라는 과목이 있는데 두 과목은 원래 0점부터 100점까지 있겠죠. 근데 A라는 과목은 평균이 70이고요. B라는 과목은 평균이 50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의상 A와 B 중에 뭐가 더 어려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B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렵지 않아도 B처럼 됩니다. 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시험지를 받자마자 자야 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 자고 일어나도 애들이 시험을 보고 있고 자고 일어나도 시험 보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평균을 내리기 때문에 수학은 쉽든 어렵든 저렇게 나옵니다. 40점 중후반이 나오거든요. 보통 수능을 보면 평균이. 이 원점수가 저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표준점수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표준점수는 국수형의 경우는 0점부터 200점까지 원래 이론상 존재합니다. 실제로 200점이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그러면 진짜로 막 교육부가 폭파당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표준점수로 다시 계산을 하면요. 표준점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평균을 100으로 놓는 겁니다. 원점수 평균을 항상 100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A라는 과목은 원점수 평균에서 원점수 만점까지 가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죠? 30이 필요하죠. 그러면 130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즉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점이 130이 되는 거죠. 근데 B라는 과목은 평균이 얼마인 거죠? 50이니까 100까지 가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50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점을 몇 점으로 두는 거예요? 150점으로 주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이게 수능 난이도랑 굉장히 긴밀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원점수 평균과 원점수 만점에 따르는 그 과목의 표준점수는 반비례합니다. 그쵸? 원점수 평균이 내려오면 만점에 따른 표준점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근데 원점수 평균이 올라가게 되면 만점에 따른 표점이 내려오게 되겠죠. 저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뒷받침하자면 이것까지 보시고요. 지금 국어 A, 국어 B, 영어 중에서 뭐가 제일 쉬웠죠? 영어가 제일 쉬웠죠. 왜 그렇게 판단하시죠? 만점자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예, 만점자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전년도 입시 관계자들이 다 가채점 기간에 영어 만점에 따르는 표점을 128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표준 점수를. 그쵸? 예, 그렇게 잡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132였어요. 국어 A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어 쉬웠으면 표점이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저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2014학년도 영어는 A, B로 나눠져 있었고요. 2015학년도 영어는 A, B가 통합됐습니다. 따라서 영어 A형을 봤어야 되는 애들이 같이 봤죠. 걔네가 뭐 하는 역할을 한 거죠? 평균을 낮추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표점이 더 뭐하게 나온 거예요? 높게 나온 거예요. 최대의 사고를 막은 거죠. 그게. 걔들이. 영어까지 128이 나왔으면 완전 난리가 날 뻔했는데. 예, 그런 사태를 막은 거예요. 걔들이. 온몸을 던져서. 그래 실제로 국어 A는 65.74인데 영어는 66.97이니까 평균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2015학년도 수능 개선안이 나왔다는 건 2015학년도 수능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게 개선안일 거고 그게 2016학년 수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근 3년간 국수형, 문과 국수형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 문과 국수형의 표점,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점입니다. 141이 나와서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2013학년도에. 그래서 그 다음에 136이 됐죠. 평균을 보시면 57.959, 64.56이죠. 근데 전년도 수능은 66.97이에요, 평균이. 그럼 당연히 표점이 뭐 하겠어요? 내려가겠죠.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어요? 예. 수학이 47.19, 44.60이었어요. 근데 전년도 수능이 53.66이에요. 표점이 엄청 내려가겠죠. 뭔지 아시겠어요? 네. 영어도 국어가 73.80에서 70.06에서 61.97이 됐으니까 표점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국어가 뭐보다 수학보다 영어보다 어떤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만점에 따른 표점이 높은 거예요. 국어 선생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능 개선안이 나오는 거. 즉, 이 만점자 0.92%, 0.97%는 이때 정부가 1%를 맞추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되게 잘 맞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영어는 표점이 이 정도 나오면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의 초점은 2016학년도 수능의 영어의 초점은 만점자를 낮추는 겁니다. 적어도 영어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국어와 수학은 국어의 표점이 지나치게 뭐했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2016학년도 수능의 초점은 국어는 표점을 뭐하고 싶을 거고요. 낮추고 싶을 거고요. 수학은 표점을 높이고 싶을 거고요. 영어는 유지하되 뭐를 초점을 맞출 거라는 거죠. 만점자 비율을 맞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국어 표점을 낮추려면 평균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예, 평균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평균을 올려야 되는 거죠. 수학 표점을 낮추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학 표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학 평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여기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건데요. 수능 난이도 조절은 평균값의 변화와 관련된다는 거죠. 그럼 국어의 평균값을 낮추고 국어의 평균값을 높이는 거죠. 높이고 수학의 평균값을 낮추는 게 이거면 되냐 이거야. 킬러 문제를 조절하면 평균값을 무조건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평균값의 변화는 중난이도 문제와 훨씬 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킬러 문제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핵심이 아니고 중난이도 문제를 뭐 하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중난이도 문제에서 당연히
어떤 한두 문제를 어렵게 내므로써 뭐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 평균값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중에 뭐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 할 수 있는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뭐 해서는 안 된다. 틀려서는 안 된다. 그걸 틀리게 되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심각한 수능의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포인트를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어는 이번 개선안에 나온 것처럼 결과적으로 영어의 EBS 연계 방침의 변화는 평균값을 변화시킬 겁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내지 않아도. 만점자도 당연히 변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난이도 조절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영어라는 건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총 독해가 28문제가 있었습니다. 총 28문제 중에서 이 대입파악과 세부정보라는 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10문제인데요. 그 10문제 중에서 8문제가 EBS 교재를 그대로 가져와 썼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애들이 그 해석본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게 문제가 돼서 이 8문항에 있어서 EBS 연계를 바꾸는 겁니다. 즉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거죠. 유사한 주제에 다른 지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해석본을 외워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그러죠. 선생님 저는 여기서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하죠. 예, 상위권 애들한테 대입파악과 세부정보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문이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적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시간이 문제죠. 한 번 읽고 풀어야 되는데 저런 문제들을 한 번 더 읽게 되면 뒤에 가서 시간이 쫓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한테 어려워진다 뭐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구조 자체를. 상위권 애들한테는 당연히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어가. 저 8문항이 빠진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한 문제라도 한 번 더 읽게 되는 시간이 생긴다면 그 뒤로 넘어가서 뒷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 영역의 문제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필요한 겁니다. 뭐 새로운 지문을 많이 봐야 된다. 그 지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저런 문제들을 풀더라도 굉장히 정확하게 풀려는 훈련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EBS에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애들이 한 번에 읽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죠. 네, 뭐 그 달달 외우지 않아도 상위권 애들이 뭐 그걸 외우지는 않겠지만. 근데 새로운 지문이 나오게 되면 어쨌거나 그거를 끝까지 읽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읽고 답이 한 번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라는 변수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최상위권 문과생들한테 영어 연계 방식의 변화는 어려워진다 뭐 이런 거는 최상위권이 아닌 거죠. 그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수능 개선안이 어떤 식으로 뭐 실제 6월 모의평가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뭐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표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그게 자연계, 인문계는 아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국수형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국수형을 지금 잘 보시면 국어가 최고 높았던 때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쵸? 예. 국어가 높았을 때가 없어요. 국어가 127, 131, 139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도 수학이 제일 높았고요. 이때도 수학이 제일 높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맞추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대신 140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왜냐하면 수학비 만점이 140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때까지 수능 역사상 수학비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30 후반에서 보통 형성이 됐기 때문에 수학 A와 수학 B도 맞춰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130 후반에서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평가원은. 그리고 국어랑 영어는 130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국어가 130 초반, 뭐 132. 그러니까 저 영어에 132를 국어에 갖고 오고 영어가 그냥 한 136 정도? 뭐 저 정도 맞춰지면 평가원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관심이 그런 난이도에 있지 않다니까요.
저런 표준 점수에 있지 그런 난이도에 있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거기서 너무 킬러 문제에 얽매이시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 초점이 킬러 문제에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난이도의 그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관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수시 고민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부터 비롯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경쟁력으로부터 비롯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능 경쟁력으로부터 비롯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이제 함께 갖고 계시면 조금 더 선택하실 수 있는 폭 자체가 넓어지실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말처럼 모든 경쟁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으면 뭐 무엇보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